수평선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수평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자, 육지 중심의 수직적 질서와 바다 중심의 수평적 세계관은 차이가 난다. 모든 것은 바다로부터 온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농담을 할 때 이제 배가 들어온다 그러죠. 배가. 큰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박래품. 요새는 뭐 미제, 일제, 뭐 독일제 이렇게 째를 얘기하지만 명품을 얘기할 때 옛날 그렇게 하지 않고 박래품. 물 건너왔다 그래요. 물 건너왔다는 건 바다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박래라고 했어요. 선박할 때 박자입니다. 들어올 레자예요. 선박을 통해서 거기서 배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들 큰 소리를 야, 옛날에 그 허정강이라는 배우 있었어요. 그 배우가 마담 배만 들어오면 뭐 이랬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 넘길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이런 재미있는 어떤 신화적 메타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는 바다로부터 온다. 이것이 바다의 영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저는 바다의 경관과 예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평범하게 얘기하면 뭐 경치, 풍경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어요. 바다를 보면 왠지 다 가슴이 트입니다. 또 산꼭대기에서 먼 바다를 보면 왠지 기분이 좋아져요. 이것은 경관 가치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관동팔경을 얘기합니다. 관동 지방에 있는 8개의 풍경. 주로 바닷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멋있으니까 거기다 외국인도 별장을 짓는 겁니다. 정자를 지을 때는 꼭 강이 굽이치거나 뭔가 바다가 보이는 뭐 그런 데다 짓습니다. 여러분 총석정이나 또는 경포대라거나 전부 다 그 정자들이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화가들은 그걸 또 열심히 또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표적인 예로 지금 관동팔경을 보게 됩니다. 저 바닷가입니다. 총석정도 보세요. 일제시대 때 찍은 사진입니다. 뭐 딱 보면 알지만 저 위에서 보면 풍경이 아이들 표현대로 끝내준다 그러죠. 끝내줄 겁니다. 랜드스케이프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서양의 그 마네, 모네 또 이런 화가들, 수많은 또 인상파 화가들뿐만 아니라 현대적 화가까지 포함해가지고 또 고전주의 화가들도 수많은 바다 풍경을 그렸어요.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다가 갖고 있는 그 무궁무진한 풍경은 그림으로 되고 예술로 표현됐습니다. 우리나라 겸재정선의 그림이 대표적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다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풍경의 미학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만 됩니다. 탐라순역도를 볼까요? 탐라순역도는 아주 재미있는 이영상 목사가 시킨 겁니다. 숙종도 때 인물입니다. 이영성은 경상도 영천 사람입니다. 그 대구 옆에 있는. 그래가지고 왔는데 아주 깐깐한 유학자예요. 그래가지고 뭐 신당도 샤머니즘이라고 다 때려 부수고 뭐 제주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성실한 유교적 지식인으로서 자기의 지식을 이렇게 보급하려고 애를 쓴 뭐 그런 사람은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근데 하여튼 이 양반이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많은 기록을 남겼어요. 특히 탐라순역도라는 걸 남겼습니다. 그 제주도를 이해하시려고, 제주도 바다를 이해하시려면 탐라순역도를 반드시 보셔야만 되는 겁니다. 저게 성산일출봉입니다. 저 그림을 통해서 뭘 알게 되죠? 풍경을 이해하게 되는데 성산일출봉이 섬처럼 떨어져 있던 거예요. 모래톱으로 거의 연결되고. 오늘날은 다 자동차가 막 들어가는데 옛날엔 풍경이 차연틀었다는 거죠. 예? 어느 작가의 표현대로 풍경과 상처가 남은 거죠. 우리는 이런 옛 그림을 통해서 진경산수라는 표현도 쓰죠. 진경을 통해서 산수를 이해하고 또 과거의 진경산수를 통해서 오늘날의 현실적 미학과 현실적 개발과 현실적 생태 환경의 조건을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재밌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미양사라는 절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미양사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뭐 해남사도 유명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아주 대형사 못지않게 중요한 큰 절이 작지만 중요한 절이 미양사입니다. 그 달마산 아주 아름다운 그 병풍처럼 서 있는 그런 산을 배경으로 딱 절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부춧돌이 위에 거북이가 그려져 있죠? 거북이. 예? 오른쪽 보세요. 예? 개하고 물고기가 씨름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이런 게 절에 있다는 거야. 부도밭에 가보면 온갖 물고기들이 희롱하고 싸우고 그래요. 아주 여기는 물고기 잔치, 동물원이 동물원, 수족관, 그 불교 아쿠아리움이 여기 서 있습니다. 참 재밌죠? 근데 전설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석함, 돌로 된 배가 들어온 거야. 이 배각을 열어봤는데 그 안에 불경이 그렇게 찬 거예요. 뭔가 말씀이 먼 데서 왔다는 거예요. 뭔가 그 종교의 전례, 마라난타나케 불교가 먼 해양 불교, 바다를 통해서 전파한 흔적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생각에는. 하여튼, 그래서 그로부터 이 절은 바닷과 끊임없이 끊을 수 없는 인연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절의 스님들이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소위 건립, 절의 불사를 위해서 돈을 거두러 다닌 걸 우리가 건립이라 그러죠. 건립을 나갔다가 배가 침몰해서 몰살당한 그런 아픈 역사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절과 이 바다와 섬이 밀접한 그런 절이 올시다. 그래서 그런지 부도가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의 예술의 경지입니다. 자, 오늘 저는 간동팔명과 탐나순역도와 미양사 부도라고 하는 고작 3가지 예만 들었을 뿐입니다. 이거 말고도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한 예술적인 표현들이 이 바다를 매개로 우리나라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서양에 비해서 좀 슬픈 거는 바다를 전문적으로 그리는 화가들이 존재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서양 예술사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또 심지어는 아까 얘기했던 인상파 같은 분들도 심지어는 바다의 빛깔이 또 호수나 물의 빛깔이 햇빛에 반사되는 그걸 잘 따져가지고 자기들이 인상파라고 하는 것을 또 색조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우리는 조금 반성을 한다면 바다를 그리는데 구체적으로 그린 게 좀 약해요. 목가적인 풍경, 또 이렇게 바다를 신화로 만들기도 하고, 또 바다를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불교적 메타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사실은 한국이 갖고 있는 대단히 위대한 바다의 예술이 있죠. 뭘까요? 심청전. 우리 민족이 낳은 가장 위대한 문학 중에 하나가 심청전이죠. 심청의 얘기는 전부 다 바다 얘기죠. 영국 얘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별주부전. 거기면 문어부터 다 등장하죠. 별주부. 이거 아니, 거기서 보면 춘향전, 흥부전 빼놓고는 전부 해양이야, 이게. 자, 그렇다면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유치원생도 다 아는 이 이야기들이 전부 다 해양 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혀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다만 저희들이 구체적인 단계에서 조그만 거를 서양처럼 아주 세밀하도 그리고 세밀한 그런 걸 창작을 해가지고 수백 명의 화가가 수천 년 동안 그려오는 그런 역사 전통이 좀 약했다. 그러면서는 역시 반성을 또 해야 된다. 내년도가 2012년 세계 해양박람회가 열립니다. 세계 박람회인데 주제가 해양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내놓을 물건이 별로 없어요. 자, 그것을 우리를 한탄하지 말고 앞으로라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저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바다와 이데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요. 이데아는 그대로 이데아 공동체. 뭐는 이상향적인 거고 유토피아적인 거고 생각 같은 거예요. 벌써 여름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떠나야 됩니다. 특히 7월 되면 누구나 떠납니다. 하나님은 바다예요. 특히 바다로 많이 갑니다. 왠지 무슨 영화 제목처럼 소설 제목처럼 뭐 그 섬에 가고 싶다. 그죠? 왠지 가고 싶다. 왠지 다 버리고 가고 싶다. 왠지 모든 거 다 때려치고 무인도에 가고 싶다. 무인도 잘못 가면 죽어요. 근데 왠지 가고 싶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왠지 떠나고 싶다. 모든 걸 버리고 싶다. 갑자기 그냥 꿈에서라도
태평양의 야자수고진 그늘에 혼자 누워서 책이나 읽고